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는지요? 오늘도 경주마를 통해서 국내외 경제와 주식의 동향 파악하시고 또 분석하시고 어떻게 할 건지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달릴 경주마의 기수분들을 소개해 드리죠. 국내는 물론이고 글로벌 증시까지 정말 증시의 흐름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투자의 맥을 짚는, 요즘 별명이 또 생겼습니다. 정스트라다무스라고, 예언도 또 그렇게 잘합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악재가 있을 때 깔끔하게 넘고 격파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얼렁뚱땅 어떻게 되는 악재를 넘어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지난 한 주 동안에 3월 FOMC 또 러시아 디폴트라는 악재를 잘 넘겼습니다. 뭐 깔끔하진 않더라도요. 앞으로 남은 악재도 좀 어떻게 넘겨야 될지 또 뭐가 있는지 오늘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발하셨나 봐요. 헤어스타일이 깔끔합니다. 네, 했습니다. 네. 깔끔하게 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분은 투자에 실패하지 않으려면요, 이분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경주마를 통해서 투자의 정석을 알려주고 있는 분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장희성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지난주 화요일 이 경주마 방송 이후에 미국 시장부터 반등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또 정스트라다무스께서 화요일로 옮긴 딱 그날부터였던 것 같은데요. 네, 행운의 화요일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현안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시장의 반등이 이어질 수 있으려면 더 풀려야 하는 현안들 오늘 낱낱이 한번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분석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오늘 또 특별한 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들어오시죠. 예, 오늘 경주마를 찾아주신 손님은요, 주식 투자의 기본기는 물론이고 요즘 같은 시황에서 아주 탁월한 안목으로 종목 분석에도 능통하신 분입니다. 이정윤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한 달 전쯤에 경주마에 나와서 생방송하고 집에 갔었는데 또 이렇게 불러주셔갖고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좀 떨리네요. 오늘 좀 좋은 팁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정윤 세무사님은 오늘 또 특별히 모신 이유 중에 하나가 국내 주식뿐이 아니고 이제 미국 주식을 분석하고 공부하기 시작했다, 이래서 저희가 모셨는데 미국 주식 공부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뭐 중국 주식도 뭐 후광통 때부터 했었고요. 네. 미국 주식도 한 5, 6년 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한국 주식에 좀 집중을 하니까 포트폴리오의 비중이랄지 또는 분석하는 시간을 크게 갖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좀 시가총액 한 탑10에서 탑20 정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뭐 이런 종목 위주로 중장기 투자를 했는데 네. 단기 매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스윙이나 아니면 한 달, 두 달 보는 종목들을 좀 발굴을 해볼까 해서 준비를 한 2달 정도 해봤는데요. 네. 한국의 주식에 대한 접근성보다는 좀 약간 떨어지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시간이 다르니까 잠을 못 자고. 한국 시장은 9시부터 3시 반까지 그 시간 동안 좀 집중해서 어떤 식으로 하루의 장이 움직였는지를 실시간으로 다 파악을 한다면 미국 주식은 제가 이렇게 밤을 새진 못하니까 장 시작할 때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마감 뭐 요 정도 보면서 좀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이정윤 세무사는 뭐든지 한번 이걸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면 실투자를 통해서 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은 제가 이제 제 주변에 좀 초보 투자자분들이 뭐 공부만 하고 막 몇 년 있다 계좌 트는 건 어떻겠냐, 또는 뭐 모의 투자를 먼저 뭐 좀 몇 달 하고 실전 투자를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농담으로 고스톱을 쳐도 점백을 쳐야 된다고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 이렇게 손목맞기를 했을 때는 사실은 이게 올라오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뭐 내 돈을 뭐 100만 원을 넣었던 500만 원을 넣었던 실제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했을 때 이 감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모의 투자는 제 돈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기술은 익힐지 몰라도 감정을 배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테크닉도 중요하지만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뭐 코인 투자를 하건 주식 투자를 하건 미국 투자를 하건 어느 정도의 돈을 좀 넣고 처음 초보자 때는 소액으로라도 좀 실전 매매를 하면서 만약에 누적 수익률로 이 정도 수익이면 좀 더 넣어도 되겠는데 그때 좀 추가 투입을 하면 되겠죠. 저희가 그래서 오늘은 그 이슈 먼저 하고 이슈 뒤에 국내 주식 물론 다룰 건데
미국 주식에 대해서도 공부가 어떻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그 노하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셨던 네. 모의 투자보다 실전 투자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모의 투자 있는데 2배 올랐어요. 네. 그 더 열받을 것 같은데. 실제로 넣었어야 되는데. 그쵸? 근데 맛배기를 하나만 할게요. 나이키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 좋았죠.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종가를 보면은 그렇게 뭐 주가의 반응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보통 이 실적 발표에 있어서 그 실적이 좋냐 안 좋냐도 중요하지만 예상 시장 컨센서스보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지 네. 아니면 어닝 쇼크가 나오는지 뭐 이런 게 사실 더 중요한데 일단 뭐 나이키 실적 발표에 의해서 크게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적당하게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희성 팀장님도 미국 통이잖아요. 네, 네, 나이키 주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재원 아나운서 요새 나이키 물어보면 실례인데 그래요? 나이하고 키를 나이키. 이렇게 물으면 네. 또 시작이 또 네. 시작. 좀 시장이 좀 올라서 좀 시작해봤습니다. 그 나이키 실적 발표가 이제 어쨌든 컨센서스보다 잘 나왔어요. 네. 물론 이제 매출은 늘었고 이게 그 이익은 약간 줄긴 했는데 네. 이제 그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보다는 잘 나왔죠. 그 좀 뜯어보면 북미에서는 매출이 좀 늘어났고요. 중화권 특히 중국에서 매출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나이키의 걱정은 약간 미중 간의 이제 분쟁이었어요. 그래서 또 약간 중국인들의 애국 이러면서 뭐 나이키 운동화 불태우고 이런 게 있었죠. 하지만 이제 미국을 비롯한 북미에서 굉장히 수요가 탄탄했고요. 네. 그리고 또 이게 그 글로벌 브랜드, 우리나라 내수주랑 다른 글로벌 브랜드의 장점은 뭐냐면 어쨌든 지금 중국이 약간 고전을 하고는 있지만 점점 신흥국들의 소비 수준이 올라오면서 네. 소비 수준이 올라오면서 당연히 나이키를 신는 사람들은 많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핵심 브랜드들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내수 브랜드들을 이미 소비할 여력은 이미 목에 찼죠. 네. 근데 신흥국들 특히 아프리카나 이런 데들 올라오면서 나이키의 성장 잠재력은 뭐 계속적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어서 뭐 최근 주가도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관심 가져볼 만한 그런 자리다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그 신발 신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나이키가 어떨까 했었는데 어쨌든 성적 좋았다. 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아마 이제 시장 끝나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조금 한 4~5% 정도 올리면서 시작할 네.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데일리 이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NC 소프트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신작 게임의 트레일러 영상을 공개했어요. 기대하는 반응이 있었고 주가로 반영이 됐습니다. 6.14%가 올랐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가 이제 게임을 주로 하진 않아서 게임주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네. 저도 이 영상이 이제 화제가 되다 보니까 한번 봤습니다. 유튜브로 네. 봤는데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기대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게임의 성공으로 이어질지는 네. 잘 모르겠어요. 그것보다도 일단 NC 소프트가 주가가 100만 원이 넘던 게 지금 뭐 40만 원대에 있으면 굉장히 많이 빠졌죠. NC 소프트를 그냥 객관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두 가지 이슈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NC 소프트가 그동안 고공행진을 했던 이유는 그 헤비 과금러들이 정말 엄청난 그 아이템 소비를 해왔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피로감이 많이 있어요. 최근에 보면 이제 뭐 플레이 투 어니라고 해서 돈을 버는 게임도 있는데 돈을 이제 쏟아부어야 되는 거에 대한 피로감. 하지만 또 쓰시는 분들은 계속 또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NC 소프트가 헤쳐나갈 수 있는 돌파구는 저는 NFT라고 보는데 결국에는 이 정말 수억 원을 쓰셔서 헤비 과금하시는 분들의 그 아이템이 그게 이제 NC 소프트 거란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뭐 음성적으로야 사고 파는 게 있지만 근데 그럼 게임이 없어지면 날아가는 건데 네. 이걸 NFT화를 하게 된다면 어쨌든 이 게임도 그렇고 뭐 메타버스도 그렇고 이 커뮤니티거든요. 커뮤니티가 강력하면 그 생태계는 굉장히 탄탄한 건데 이걸 NFT로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이 에코시스템이 된다면 그거에 있어서는 또 가장 강력한 후보는 NC 소프트가 아닐까. 네. 그게 좀 돌파구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세무사님도 게임주 담고 계십니까? 뭐 제가 생각하는 성장 산업 중에 이제 한 축이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저 동의하는 게 작년 가을에 게임주가 약간 주도 테마로 움직인 적이 있어요. 작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또 겨울까지 움직였던 애들이 메타버스랑 게임주인데 게임주가 사실은 그 작년 이전까지는 뭐 런칭 게임 신작 런칭에서 좀 성공하면은 뭐 주가가 뭐 2배 뭐 이런 식으로 올랐었는데 작년에는 2배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특히 주도주로 움직였던 위메이드가 거의 뭐 4~5배가 올랐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위메이드가 주도주였고 그 분석이 굉장히 많았죠. 실제 뭐 애널리스트들이 분석도 많았고 일반 투자자들이 분석도 많았는데 그 이유는 말씀하신 거와 명확하게 뭐
NFT 또는 뭐 P2E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회사들, NC소프트, 뭐 컴투스, 뭐 굉장히 많은 시가총액 한 1조 이상짜리 게임주들이 뭐 미래 전략 발표를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나오고 있을 거죠, 앞으로. 이제 앞으로 올해 계속 나올 것이고 또 그것들이 실적과 연관이 되는 게 좀 보이는 순간 게임주는 좀 더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게임을 직접 하세요? 예전에 소위 말하는 이제 이 현금을 좀 하는 현질이라 그러는데 한 게임에 좀 하면서 재밌게 한 6개월 정도 한 적 있었는데요. 제 경험상 주식이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하면서 주식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게임주는 게임을 좀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유리하게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정철진 평론가님은 어떻게 게임 좀 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이제 게임은 하는데 네. 게임주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그래요? 관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네. 우리 이재용 선배한테도 제가 NC소프트도 네, 네. 작년 말이었었죠. 그때 한 네. 60만 원, 70만 원 할 때 네. 이제 숏을 그때 네. 무조건 팔아라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는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네. 안 꺾일 것 같다. 연말까지도 계속될 것 같다라고 해서 모든 업종이나 이런 것들이 인플레를 이길 수 있나 없나를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NC소프트는 이제 물가 상승에 이제 고물가주 쪽은 아닌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지금 K 게임의 어떤 하나의 뭐 선봉 동력이 되고 있는 NFT라든가 플레이 투 언도 P2E도 실은 막상 헤비 뭐 대량 인플레 쪽 정말 인플레이션이 우리나라도 4% 5%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저는 더 좋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인플레이션 관련주가 있어서 저는 게임 업종은 좀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동의하세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을 때는 게임주나 이런 거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일단 경제학 원론적인 관점에서만 봐도 물가가 올라간다면은 금리를 인상을 하는 것이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뭐 금리 인상이 뭐 1.9% 정도로 예상치로 지금 연말까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금리 인상 시기에서 실적이 당장은 없는데 미래의 실적 가치가 큰 성장주가 유리하냐고 봤을 때 원론적으로는 사실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원론적으로는 물가가 오르면 금리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 미래의 실적, 미래의 기대치만 뭐 앞장 세우는 성장률은 약간 불리할 수도 있다라는 데는 동의를 하죠. 근데 뭐 주식이라는 건 사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으니까 인플레이션과 금리만 본다면 그런데 뭐 그 외에 또 변수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게임주 담고 계신 분들 많으셔서 요즘에 이제 걱정하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해서 첫 번째 이슈 NC소프트 한번 다뤄봤고요. 두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OLED 소부장 업체의 주가. 이건데 자, 이 주가가 오른 이유 아무래도 삼성 TV와 관련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삼성에서 이제 QD OLED TV를 출시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게 이제 뭐 예전에 아마 OLED가 벌써 몇 년 전인가요? 그때부터 뭐 휴대폰에서부터 뭐 아몰레드 뭐 이런 이제 노래 나오면서 시작을 했던 건데 그 TV 대형 화면에서는 기존에 이제 LG 디스플레이에서 만드는 WOLED가 원래는 먼저 팔리기 시작을 했었어요. 이거 화이트 OLED라고 하는데 간단하게만 QD OLED랑 좀 비교를 해드리면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OLED는 자체 발광이거든요. 이게 RGB라고 하죠. 레드, 그린, 그다음에 블루가 이제 자체 발광을 해야 되는데 이 소형 패널을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대형 패널의 수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약간 이제 편법으로 그 화이트 OLED를 방출을 하고 RGB 이제 컬러 필터를 끼워서 이렇게 만든 게 WOLED거든요. 근데 이 QD OLED는 한번 살펴보니까 블루 OLED를 방출을 하고요. 뭐 퀀텀 닷 컬러 필터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레드와 그린 필터가 이제 두 가지만 들어가서 필터가 하나 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화질이 기술적으로는 더 좋다라고 하는데 일단 수율이 안 나옵니다. 수율이 안 나와서 원래대로라면 가격이 한 2배 이상 차이 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번에 삼성전자는 가격을 상당히 낮춰서 비슷하게 출시를 한다고 해요. 하지만 이게 이제 당연히 우리가 원래 알던 RGB는 역시 아니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WOLED 같은 경우는 이미 성숙화됐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에서 한 1,000만 장 정도 찍어낸다고 해요. 그중에 LG전자가 한 400만 대, 그리고 소니 이런 데서도 다 지금 받아서 TV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QD OLED 같은 경우에 한 50만 대에서 100만 대 올해쯤 예상을 하고 있고 또 국내 출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관련주들이 당연히 한번 모멘텀은 받을 수 있겠는데 글쎄요, 일단 그 물량이나 아니면 수율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진검승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어떠세요? OLED 소부장 종목 담고 계십니까? 일단 지금 뭐 적극적으로 뭐 보는 시점은 아니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일단은 좀 긴 자료로 말씀을 드린다면 결국은 이제 미래 산업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뭐 자율주행이랄지 네. 메타버스랄지 이런 쪽에서 이 디스플레이 기술들은 앞으로 계속 발전 또는 이제 QA 측면에서 수량의 증가 네. 이런 것들은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뭐 매출 수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올라가면 그 기업은 좋아지는 게 뭐 또 원론적인 얘기니까 일단 길게 보면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소부장 종목에 대한 관심들은 지금까지 쭉 돼왔잖아요. OLED 분야뿐이 아니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소부장주들이 있었는데 그런 섹터들은 담아볼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론가님? 저는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아니다. 그러니까 방금 우리 세무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OLED라는 자체의 성장성은 뭐 무궁무진하고요. 네. 메타버스라는 업종 자체도 플랫폼 비즈니스도 저는 뭐 탄탄하고 앞으로 업종은 계속 성장한다고 보고 있지만 네. 결국 투자라는 것은 뭐 어쨌거나 손에 수익을 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는다면 저는 안 담을 것 같습니다. OLED는요. 네, 네. 게임도 안 담고 네. OLED 소부장도 안 담고 네. 오로지 에너지? 그렇습니다. 올해는 일단은 뭐 유가 꺾이기 전까지는 저는 에너지로만 일단은 일편단심으로 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소부장은 이제 그 정도는 또 다른 게 있는 게 예. 물론 이제 저도 소부장을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산화라는 테마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뭐 새로운 게 아니더라도 소부장이 강한 건 사실은 일본 업체들이 예. 꽉 잡고 있었죠. 예. 근데 그거를 이미 그 판로가 있는 부분을 국산화로 대체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뭐 그냥 어차피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니 그 정도는 관심을 좀 가지셔도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까지 봤고요. 이번에는 자, 이렇게 소부장주들이 상승세이고 이런데 삼성 SDS 그리고 셀트리온 뭐 이렇게 해서 좀 꼬꾸러지는 것 같은 그런 그래프를 보고 있어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블록딜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요. 이제 블록딜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큰 대주주, 네.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물량을 팔아야 되는데 네. 그걸 장중에 전지게 돼버리면 네.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묻는 급락이 오게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큰 손과 또 다른 매수 주체를 이제 찾게 되는 네. 그래서 딜이 이루어지는 것을 블록딜이라고 하는데요. 삼성 SDS하고 셀트리온 삼형제가 네. 오늘 이 블록딜 이슈가 불거지면서 역시 두 종목 모두 급락을 했습니다.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부진 이서연 이제 기존의 주주들이죠. 약 한 3.9% 정도씩 갖고 있는데 아마 이제 세금을 올해 또 그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 상속세. 예, 그래서 신탁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 물량이 아마 이제는 매수 주체를 찾는 네. 이제 태핑하는 이제 그런 작업이 나오게 되고 4월 25일이 기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마 물량을 팔게 될 것 같고 셀트리온 삼형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거의 한 6%대 6.5% 정도 갖고 있는 싱가포르 국부 펀드죠. 네. 테마 펀드 이 테마섹에서 블록딜을 요청한 것 같고 그 정도 물량이 이제 빠지게 되고 하면은 이제 할인을 보통 해가지고 네. 물량을 넘기게 되니까 이제 그만큼 정도 한 6에서 7% 정도들이 각각 다 하락했던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 그 투자한 주주들한테 손해를 입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또 이거를 어쨌든 파는 블록딜로 내놓는 사람도 사실 매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네. 애초에 이 기업들은 항상 오버행 이슈를 좀 안고 살았던 게 있었어요. 네. 어쨌든 이게 대주주는 블록딜이 아니고 시장에서는 팔기가 좀 어려운데 이거를 블록딜로 더구나 할인해서 받은 그런 이제 주로 기관 투자자들이 되겠죠. 네. 이들은 뭐 바로 당일날 팔아 버리니까 뭐 어쨌든 물량이 늘어나는 거죠. 가격이 떨어지면서 당연히 주주분들께서는 좀 피해를 입는데 원래 이제 보통 이런 블록딜로 인한 단기 하락은 바로 메이크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근데 이제 지금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정말 주요 대주주이기도 하고 또 이 앞으로 업황이나 이런 것들도 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좀 그 대신 이제 바닥권에서 빠진 거라 뭐 네. 여기서 뭐 더 빠질 거냐에 대해서는 일단 블록딜로 인한 하락은 뭐 오늘로 마무리가 됐다고 보시고 여기서 이제 업황이 돌아설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더 체크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장이 가뜩이나 변동성이 심한 장이고 그래서 블록딜 이런 게 있으면은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빠졌는데 다시 회복이 된다면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회복하는데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지 혹시 세무사님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일단 최근 뭐 한 1, 2년 정도 기억을 해본다면 SK 바이오사이언스인가 SK 바이오팜인가 둘 중에 하나가 아마 블록딜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개파락이 나오고 그 개파락을 쉽게 하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네.
뭐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다른 아무 변동이 없었다면 블록딜은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 악재가 맞고요. 그 단기 악재를 커버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재료가 나오지 않으면 그냥 원상 회복은 저는 바로 원상 회복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뛰어넘는, 예를 들어 뭐 새로운 주주들이 어떤 요구를 해서 뭐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럼 어떤 요구를 해서 대주주들한테 야 우리 좀 이렇게 기업 배당을 더 줘라, 어떤 요구를 해서 기업이 좋아지면 몰라도 그냥 블록딜 자체로만 보면 악재는 많은 것 같고요.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 블록딜 이후에 바로 회복을 한다기보단 네. 회사가 좀 좋아지는 모습이 나야 되고, 요번 같은 경우에 삼성 SDS는 사실은 대주주의 블록딜이고 셀트리온은 대주주가 아닌 뭐 2대주주, 3대주주 블록딜이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셀트리온은 투자를 했던 장기 투자자가 바뀌는 거고, 네.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삼성그룹의 오너가 이제 파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삼성 SD 만약에 악재의 크기로 본다면 네. 대주주가 파는 게 좀 더 악재죠. 왜냐하면 회사라는 건 결국 대주주의 의지대로,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 그룹이니까 삼성 SDS가 대주주 지분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 SDS는 그 대주주 지분이 이제 나감으로써 약간 좀 악재가 큰 악재라고 저는 보이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어떤 투자자들이 블록딜을 받아서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그 투자자들이 또 장기 투자자들이고 좋은 투자자들이라면 그 악재가 큰 악재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지금 그 요즘의 동향으로 보면 셀트리온이 많이 좀 흔들리고 뭐 이랬었기 때문에 오늘 아까도 잠깐 나갔습니다만 7.18%가 하락을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걱정을 할 텐데 다시 회복이 되는 걸로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근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모든 거는 블록딜로만 주가를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셀트리온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 제약바이오 포함되어 있죠. 네. 그럼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요즘 좋은 상황이냐 하면 저는 제약바이오 전체의 움직임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뭐 최근에 메지온도 좀 악재가 나와서 급락이 나왔었고, 이런 것들이 사실 다른 제약바이오에 좀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셀트리온도 뭐 코로나 이전 저점을 사실 붕괴시킨 상태 정도까지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뭐 셀트리온이 블록딜 때문에 지금 막 6% 빠진 것보다 추세 자체가 지금 거의 1년 동안 빠졌거든요. 네. 그 부분 때문에 아마도 싱가포르 구프펀드도 나간 것일 거고,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셀트리온이 단기적으로 이 7%를 빨리 회복하고 뭐 작년 연초까지의 주가를 회복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긴 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블록딜이 일어나서 엎친 데 덮친 거 아닌가 이런 느낌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그렇죠. 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엎친 데 덮친 격이고 주주분들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죠. 사실 이게 이제 곧 오버행 이슈라는 거는 다들 곧 나온다, 곧 나온다. 특히나 이제 일정이 정해져 있는 오버행 이슈가 있어요. 상장을 하고 나서 이런 것들은 이런 게 바닥에서 나오면 사실 악재 해소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그 블록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뭐 예상을 해오던 블록딜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다가 이 가격대에서 팔고 나간다고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 것 같아요. 원래 바닥에서 이런 것들은 이제 마지막 매물 소화로 보는 시각도 있고, 아니면 야, 이 가격에서도 대주주가, 그것도 1대 주주 그리고 3대 주주가 판다, 이 얘기는 조금 이제 업황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걸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앞으로 이 정말 지금부터는 두 기업들의 업황 그리고 실적, 이게 더 주가의 트리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삼성의 경우에는 6번 상속세 나눠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두 번째 내는 게 되는 거고, 그러면 내년에도 3월 이맘때쯤 되면 우리는 블록딜을 고민해야 되는 겁니까? 아닐 겁니다. 아마 그 사이에 뭐 배당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아마 그런 장기 계획을, 중장기 뭐 세금 납부 계획을 삼성 오너 일가가 세우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셀트리온 관련해서는 아직 한 5% 정도의 테마색 지분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걸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다만 또 이게 부메랑처럼 악재가 될 수도 있죠. 더 제약바이오라든가 셀트리온이 성장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면은 뭐 또 추가도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셀트리온의 행보는 회사 자체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이렇게 세 가지로 추려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기준 금리 인상 0.25% FOMC 발표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국 주식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시장도 꿈틀꿈틀하면서 위로 올라갔어요. 안정된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진짜 안정이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나스닥이 8.1%, S&P 6.1%, 다우가 5.5%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도 랠리 속에서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고 3대 지수가 5일 만에 쉬어가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 또 강경한 조치도 필요하면 시행하겠다. 0.25% 아닌 0.5% 인상도 가능하다. 또 5월에 0.5% 인상은 반반이다. 50대 50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 이렇게 장에서 반응을 한 건데 이 부분 짚고 넘어가죠. 지난주 화요일에 우리가 두 가지 악재 이야기했잖아요. 네. 러시아 디폴트가 있었고 3월 FOMC 얘기를 했었는데 앞서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얼렁뚱땅 잘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디폴트도 지금 이자를 낸 거야 안 낸 거야 뭐 러시아가 갚을 네. 여력이 있어 없어가 그냥 미스테리로 빠지면서 그냥 휙 지나갔고 네. 3월 FOMC 여러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은 내용 자체는 긴축적이었으나 뭐 0.25%씩 베이비 네. 스텝으로 뭐 1.9% 간다, 양적 긴축한다 이런 부분들을 의외로 시장은 잘 소화해냈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오늘 새벽이죠. 이제 뭐 실물경제협회 컨퍼런스에 가서 제롬 파월이 이번에 약간 다른 얘기, 뭐 말씀하신 대로 네. 필요하면 0.5% 포인트도 인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일단 3월 FOMC를 비롯해서 이 금리 인상의 이슈가 네. 일단 파괴력은 많이 잃지 않았는가? 시장이 앞으로 빼도 이 금리를 올리는 뭐 이런 거 가지고 시장이 무너지는 그 파괴력 있는 악재에서 저는 네. 어제 오늘 또 행보들을 보면 완전히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제가 좀 주목하는 뭐 이따도 설명을 또 하겠지만은 저는 이제 Q2가 3월에 끝이 나거든요. 네. 네. 이제 그 다음 정말로 이제 시중에 뭐 MBS든 국채든 사주 세력이 없던 이제 그 4월부터의 모습 뭐 그거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보고 차라리 이걸 통해서 또 오늘 매파하면서도 실제로 보면 별로 안 빠졌습니다. 네. 0.5% 인상한다고 했으면 이게 뭐 2% 빠져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을 봐서 요 재료 하나는 이제 뭐 끝까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반기에는 힘을 다하지 않았나 악재로서 이렇게 봤습니다. 전 세계가 파월의 입에 주목하는데 파월이 요즘에 계속해서 한 번 겁줬다가 네. 한 번 좀 풀어줬다가 또 시장 분위기가 괜찮아지는 것 같고 또 겁줬다가 이래요. 네. 이 사람은 왜 이럽니까? 일단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정말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것이 있고 네. 또 하나는 금리 인상으로 사실 인플레이션 잡기가 만만치 않은데 시장을 망가뜨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금리 인상 이슈가 시장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할 것이라는 걸 동의하는 이유가 그동안 우리가 항상 이런 파월의 발언이던 연준 네. 의원들의 발언에서 놀랐던 거는 기존에 이들이 찍었던 점도표보다 항상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3월 FOMC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그 올라가던 그 점도표가 세팅이 완료가 됐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점도표보다 더 매파적인 발언이 앞으로 안 나온다는 거죠. 이미 올해 7번의 인상이 지금 예상이 되어 있고요. 내년에도 3-4번의 추가 인상이 예상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서 이제 파괴력이 약해졌다. 또 하나는 0.5%에 굉장히 지금 민감하신데 빅샷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번에 0.5%를 올리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0.5%가 실제로 인플레를 잡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0.5%를 올려야죠. 자, 0.25, 0.25 올릴 거를 0.5%로 한 번에 올려서 이걸 잡으면은 네. 그다음 달 안 올리면 되거든요. 똑같잖아요. 어차피 0.25, 0.2 올리는 거나. 그래서 그래서 원래는 3월 달에 0.5%를 올리는 게 맞았다라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그게 작동을 했을 겁니다. 네. 근데 두 번째는 이게 작동을 안 한다면 계속 말로만 써먹을 거예요. 0.5%를 올렸는데도 물가가 안 잡히면 그건 패닉이기 때문에 약간 칼집에서 꺼낼랑 말랑하는 그런 무기로 0.5%를 계속 써먹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이 0.5%에 너무 이렇게 민감하실 필요 없다. 오히려 그냥 연간 앞으로 6번 더 올리는 걸로 남아 있어요. FOMC도 6번이 남아 있고 그거를 0.25씩 계속 올리는 거나 0.5% 올리고 한 번 쉬고 이거나 결국엔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불안정성을 조성해야 되는 역할입니까? FOMC가? 그러니까 그 5월에 0.5%를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다. 반반이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본인도 잘 모르겠어서 그러는 건지 시장을 약간 이렇게 불안감에 쌓이게 해야 뭐가 있는 건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일단은 주식시장, 우리는 이제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많으시니까 불안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연준이 타겟하고 있는 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기대 인플레이션이에요.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 근데 거기서 빅시아 0.5%라는 무기를 보일락말락하면서 이게 지금도 보면은 그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게 뉴욕 연은이랑 이제 미시간대하고 두 군데에서 측정하는데 그게 그 꺾이는 듯 하다가 그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다시 올랐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은 꺾일 수도 있는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건값이 오른다고 생각하면은 당장 구매를 앞당기면서 그게 수요를 가속화시킬 수 있거든요. 네. 지금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은 그거를 타겟하고 있는 거지 시장은 그 대신 그게 너무 시장을 망가뜨리면 달래주는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요즘에 미국을 공부하고 계시니까 근데 지금 JP 모건 같은 경우 굉장히 긍정적으로 주식시장을 보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어느 쪽 판단이 맞는 것 같습니까? 지금 미국이 들어가도 되는 장입니까? 지금 빠져나와야 되는 장입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저도 뭐 금리 인상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첨언을 하자면 저는 뭐 주식을 뭐 20년 이상 했지만 네. 뭐 금리 인상 시기라고 미국 주식이 계속 떨어지고 뭐 금리 인하 시기라고 미국 주식이 계속 오르고 하지 않았다라고 확신하거든요. 네. 만약 그게 맞았다면 우리는 뭐 종목 공부할 필요도 없고요. 금리 인상 시기에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되고요. 금리 인하 시기에 전 재산을 다 주식을 사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 이전에 2016, 2017년 그 당시 금리 인상 시기에도 미국 증시는 우상향을 지속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어찌 보면은 지금 금리 인상을 하리라고 올해부터 하리라고 예정됐었던 1월 달에 미국 증시는 급락이 나왔어요. 네. 그 1월 달에 미국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고요. 그리고 또 3월 달에 들어와서 3월 FOMC 날 0.25를 했을 때 미국은 축포를 터뜨렸거든요. 그러면은 원래 0.25 할 건데 했구나. 뭐 별거 아니네. 그리고 사실 아까 뭐 매파적인 발언이라는 표현으로 굉장히 뭐 불안한 심리가 계속 생겼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게요. 미국 증시가 지난주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근데 어젯밤 하락률이 1%가 안 돼요. 그건 사실은 그냥 재료를 갖다 붙였을 뿐이지 네. 저는 매파적 발언이 없었어도 아. 1%는 조정으로서 하락이 충분히 나올 그 순간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지금 그렇게 민감한 수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미국 주식시장 괜찮다.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다를지 모르지만 결국 주식 투자를 중장기 투자로 접근을 한다면 작년 연말 고점보다 지금 좀 떨어져 있을 때가 그때보다는 더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길게 보시는 분들 네. 또는 뭐 직장인분들 중에 이렇게 매달 적립식으로 또는 뭐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아마 지금 거의 안 파셨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인데요. 진입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작년 연말에 진짜 최고점에서 다 팔았다면 좀 기다릴 수도 있겠죠. 굉장히 여유 있는 사람들이죠. 현금만 100% 갖고 있다면.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적당한 포트폴리오와 적당한 현금 비중으로 해서 충분히 운용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한국 주식도 전에는 작년만 해도 미국 주식하고 좀 반대로 가서 우리가 걱정했잖아요. 한국 주식이 요즘에 미국 주식하고의 밸런스는 어떻습니까? 일단 뭐 커플링이나 디커플링이나 뭐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는데요. 네. 제가 20년 동안의 평균으로 보면 당연히 중장기적으로는 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중장기적으로 뭐 아닐 때도 있었죠. 우리나라의 거의 지수가 거의 박스피라고 불렸던 한 5년 정도. 네. 이때는 미국 증시가 우상향을 했지만 우리는 박스피였죠. 그래서 뭐 디커플링이 있을 때도 있지만 최근 증시는 저는 거의 커플링이라고 봐요. 1월 달에 급락할 때도 같이 급락했고 그리고 지금 3월 달 반등 줄 때도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증시를 좀 봐줘야지 한국 증시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0.25% 올렸을 때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된 측면으로 올랐어요. 근데 0.5를 탁 선언을 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5월 FOMC 말씀을 하시는 것 네. 같은데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0.5%포인트를 못 한다고 그래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요인, 뭐 저도 틀릴 수 있지만은 네. 지금 나오는 인플레이션, 미국 자체로만 보면은 실은 뭐 근원 물가 빼고 뭐 봐도 수요 인플레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지금 물가 상승은 왜 나오느냐? 원자재 발입니다. 유가가 올라서
혹은 뭐 글로벌 네. 공급 서플라이 체인의 디스트럭션 파괴가 돼가지고 그런 거니까 네. 제롬 파월도 연준도 알죠. 네. 금리를 계속 올린다고 해서 물가를 못 잡을 수도 있겠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이라면은 물가에 대한 걱정은 계속 하나 막 0.5 거의 폴 볼커처럼 막 주말에 갑자기 토요일에 생각나서 금리 올리고 뭐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베이비 스텝을 0.25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더 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양적 완화 QE가 이제 3월부터 종료가 되는데 그 다음 세상도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4월의 장을 꼭 한번 보고 싶은 생각도 들고 뒷부분에서 또 얘기하겠지만은 전 장단기 금리 역전들 많이 보고 있거든요. 분명히 금리가 지금 오르고는 있어요. 그래서 10년 만기 많이 올랐다 하는데 10이어 그러니까 10년하고 2년물 지금 보면 거의 붙어가려고 지금 하는 조짐들이 서서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즉 장기물의 금리가 너무 빨리, 그러니까 더 많이 못 올라요. 훨씬 더 올랐어야 되는 건데 그런 점은 위험 신호가 오히려 즉 이 상태에서 10년물 금리가 더 오르는 게 차라리 주식 투자할 때는 안정적이지 네. 지금 상황은 저는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측면에 있어서 저는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4월 첫째 또 둘째 주까지 네. 4월 8일까지를 좀 더 지켜보자는 쪽입니다. 금리 문제는 그때까지 쭉 한번 추이를 보자. 그리고 금리와 함께 물가는 같이 가는 거고 물가 얘기하다 보면 또 우크라이나 사태에 빠질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또 원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전부 연동이 돼 있는데 미국에서 러시아산 원유 수입 안 한다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EU도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처음에는 일단 미국은 이미 수입 금지를 네, 발표를 했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베네수엘라를 보고 있었던 거고요. 근데 처음에 유럽은 거절을 했었는데 검토를 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빠지고 있던 유가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가장 일단 주요 국가 중에 치명타를 입는 곳은 독일일 거고요. 그래서 네. 독일이 지금 아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건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 유가는 만약에 진짜로 금지를 발표를 하게 되면 뭐 다시 한번 치솟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독일을 비롯해서 여러 유럽의 국가들이 다시 그 원유를 구하기 위해서 다른 공급선을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오를 텐데 문제는 지금 독일은 좀 그렇게 온건하게 가고 싶어 하지만 특히 동유럽 쪽에서는 굉장히 강경한 제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폴란드는 평화유지군 파병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24일 날 그 나토 정상회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들이 모아질 텐데 아마 더 강력한 제재를 한 다음에 그거를 아마 푸틴과 협상 카드로 사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재를 발표할 수는 있대. 그게 아주 길어지면 정말 치명타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가는 지금 뭐 바로 보셨습니다만은 2일 연속 상승을 해서 112달러를 기록했고 또 금값도 하루 만에 상승세죠. 예,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 같은 경우에 그때 우리 막 120 찍고 네. 막 그랬을 때 네. 좀 과한 쏠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네. 그러고부터 또 순간적으로 폭락이 와서 95달러까지 또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뭐 저는 한 번도 아직 이 추세는 네. 안 꺾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갑자기 뭐 최근 네. 한 15% 정도 또 올라서 112달러 선까지 네. 지금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까지는 국제 유가의 안심, 뭐 하락, 뭐 추세적인 안정화는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인플레도 그 두 개 우려는 짝꿍처럼 같이 갈 것 같은데 지금 이번 주가 어떤 이슈가 있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에 24일에 가서 말씀하신 대로 유럽연합과도 만나고 G7 회의도 네. 하고 마지막 날 폴란드를 찍고 이제 네. 오거든요. 우크라이나는 가지 않고 지금 외신들에 따르면은 왜 유럽연합으로 가냐? 아마 미국은 중국이 러시아를 도와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유럽연합에 가서 만에 하나 도와주면 중국에 대한 제재를 할 텐데 같이 이제 편먹자. 네. 이런 거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좀 숨은 악재가 네.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바람은 중국이 러시아를 좀 안 도와주기를 그걸 바라는 수밖에 없는데 중국이 지금 원유가 독일에 많이 수출을 하잖아요. 러시아에서. 네. 그죠? 근데 러시아에서 독일로 가는 그 독일도 우리도 안 받겠다 이러면 네. 그 원유는 중국에 팔고 싶을 거 아니에요. 아마 가장 가능성이 그러면 높죠. 중국이 다 이걸 사주면 또 이게 국제 정세가
또 한 번 요동을 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거에 매조지를 하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유럽연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체 회의보다 핵심은 중국이 과연 네. 러시아를 도와주느냐 아니냐 이게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중국 전에 그럼 아까 독일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독일은 상당 부분을 거기서 수입을 하기 때문에 네. 이거를 딱 틀어막을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가서 그거에 대한 대안을 당연히 제시를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뭐 가장 지금 보면은 유럽 내에서도 러시아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는 국가가 영국이에요. 왜냐하면 그 가장 러시아 그 원유 의존도가 낮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독일에게 어떤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느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독일에게 대안을 제시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지금 아주 사이가 냉랭한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와 좀 화해 모드라는 뉴스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예전 2018년이죠. 까슈크지라고 하는 언론인 이제 그 살해 사건부터 굉장히 미국과 사이가 좀 틀어졌고 그리고 그 지금 사우디 옆에 예멘에 후티 반군이라는 곳을 이제 테러리스트 단체에서 지정 해제를 했어요. 지금 그쪽은 계속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약간 빈살만이 삐져가지고 네. 증산 요구하는 전화도 안 받았죠. 근데 지금 그 후티 반군 때문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굉장히 많이 소진이 돼서 작년 연말부터 좀 요청을 했는데 긴급하게 지원했다는 뉴스가 어제 있긴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발로요. 그래서 지금 미국 내의 여러 싱크탱크들도 빈살만하고 빨리 화해를 해라. 네.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 그 중동은 이제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증산 여지가 있거든요. 네. 그거를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낼 수 있는 루트도 있기 때문에 독일을 어떻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그렇게 좀 국제 정세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하고 환율하고는 우리 증시에도 아주 밀접한 영향력이 있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데 환율하고 유가가 이렇게 될 때 우리 증시에서 좀 들여다볼 만한 건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뭐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유가 시대면 우리나라 시장 전체도 좀 악재죠 당연히. 네. 환율도 마찬가지고 네. 고환율이면 악재죠. 그래서 네. 시장 전체적으로는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럼 이제 뭐 업종별로는 뭐 요즘에 뭐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유가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거나 에너지 관련주들이 움직이거나. 네. 그래서 업종별로는 유가가 올라가면 유가 관련주들, 에너지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또 시장 전체적으로는 유가가 올라가면 시장에 좀 악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변수는 뭐 러시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실은 뭐 나기 전에는 또 우리가 예측을 뭐 나냐 안 나냐 갖고 말이 많았는데 또 안 날 확률이 더 높다라는 분석이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 발생을 한 것이고 또 이제 발생을 하고서 뭐 얼마나 길게 갈 거야 뭐 했는데 생각보다는 지금 길어지고 있고 네. 근데 이 길어지면은 우리 학습 효과상 야 엄청 더 길어지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또 끝나는 시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이게 뭐 몇 달 이상 가고 뭐 몇 년을 가고 할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예상 밖에 시작을 했고 예상 밖으로 좀 길어지네. 이러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정도는 끝나는 시점이 가까워진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금리 인상하는 날 주가가 올랐듯이 거의 3월 이후로는 러시아 관련 재료들이 하루 이상 2, 3일 영향을 준 적은 없습니다. 연속적으로 러시아 재료로 2, 3일 빠진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크게 막 걱정할 단계는 조금은 지났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중국과의 연계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유가 환율해서 수혜주해서 지금 저희가 도표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은 저는 사실은 뭐 국내 주식에서는 에너지 관련주들보다 뭐 에그플레이션이라 그러죠. 그래서 뭐 곡물가 관련주들. 그래서 곡물가. 거의 뭐 한 2, 3주 동안 네. 뭐 사료, 비료 그래서 최근에 농기계까지 네.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래서 네. 국내 주식에서는 에너지 관련주들, 뭐 석유화학주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중소형주들도 있는데 그들은 상승의 연속성보다는 뭐 한 이틀 오르면 하루 빠지고 이런 모습 보였는데요. 최근 1, 2주 정도 뭐 비료, 사료, 곡물과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사실 좀 더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 전쟁이 끝나지 않은 한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왜냐하면 미국이 가물었기 때문에 곡물이 굉장히 요즘에 작황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서 전쟁하고 가뭄이 같이 가니까 곡물주는 그러면 계속 간다는 얘기인가요? 계속 간다라고 쉽게 말하기는 힘들죠. 예. 계속 간다라고 말을 쉽게 아니 말하기는 이게 힘든데. 주가는 쉬운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적어도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좀 움직일 확률은 더 높다라고 보는데,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전쟁 이후에도 계속 간다라고 보기에는 뭐 에너지 관련주랑 조금 네. 비슷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럴 때 글로벌의 이런 여러 가지 악재 속에서도 수익률을 계속 몰고 가는 그런 주가가 또 있어요. 주식이 있어요. 그죠? 그 미국을 보면 그 워렌 버핏 회사 거기는 이제 6억 찍습니까? 6억 이미 찍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뭐 미국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뭐 벅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는 뭐 탄탄하게 뭐 한 탑 10에서 탑 11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금융주들이 꼭 그 종목뿐 아니라 네. 미국의 금융주들이 한국의 금융주들도 사실 금리 인상 시기라고 해서 네. 올해 연초부터 조금 지수는 빠지지만 금융주는 좀 버티던 시기가 꽤 있었는데,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금융주가 잘 버티고, 버틴다기보다는 올랐거든요. 그래서 네. 미국에서 최근 한 두세 달 정도 뭐 기술주들보다 사실 더 움직임이 좋았던 건 당연히 금융주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에너지 관련주들도 러시아 전쟁 이후로 뭐 쉘이나 쉐브론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었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 주식도 우리나라 주식과 다를 게 없다. 그러니까 이런 재료들, 뭐 금리 인상을 하면 금융주들, 아니 뭐 전쟁을 하니까 에너지주들, 뭐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어찌 보면은 장에 안 좋을 때 경기 방어주 성격으로 봐도 되거든요. 이제 경기 방어주를 살 것이냐 아니면 뭐 민감주를 살 것이냐는 뭐 각자의 선호 차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수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담은 주 한번 살펴볼게요. 네. 테슬라. 테슬라. 근데 저는 니켈이 올라가지고 네. 그 배터리가 참 이렇게 만들기도 힘들어지고 네. 이러면 당연히 전기차는 좀 이렇게 만들기 힘드니까 수급의 영향이 있으니까 빠지는 거 아니야 했는데 확 올라가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니켈이 전쟁 발발 전에 주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니켈의 상승은 약간 이제 중국의 뭐 칭산철강이라는 데서 굉장한 이제 숏 포지션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이기고자 하는 또 알 수 없는 어떤 네. 기관에서 빅 롱 포지션으로 선물해서 붙은 거기 때문에 이게 선물 가격으로는 한 10만 달러까지 올랐었지만 그게 실물로 그렇게 거래가 되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다시 3만 달러 아래로 좀 떨어지면서 전쟁 이전의 주가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그 2차 전지와 전기차의 우려는 좀 수그러들었다고 볼 수 있고요. 거기다가 그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에서 가장 이제 기업들이 살아남으려면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기업이냐, 네. 이 원자재의 상승분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기업이냐가 되게 중요한데, 테슬라가 재미있는 게 테슬라가 가격을 3월 11일 날 올렸는데 15일 날 또 올렸어요. 네.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 200만 원 올렸다가 한 3, 400만 원을 또 올려서 한 4, 500만 원을 한 4, 5일 만에 그냥 올려버렸는데, 그래도 산다 전 세계가- 이거죠, 소비자들은? 근데 오히려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뭐 테슬라 차는 시가냐, 네. 뭐 횟집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래도 사죠. 네.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테슬라 차를 사고 싶으신 분들이 테슬라는 지금 뭐 매년 가격이 올랐었기 때문에 네. 몇 년 전에 사신 분들보다 굉장히 비싸게 사야 되거든요. 네. 빨리 사야 돼요. 그래서 네. 또 오를 겁니다. 아니 이거는 제가 언뜻 봤을 때 7자 보일 때도 있었는데 네, 네. 이게 9자를 보이니까요 또 꺼리 작용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살 걸. 이게 또 작용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세 분께 공통적으로 요 질문을 드릴게요. 이 시간도 얼마 안 남아서 내가 만약에 서학, 그러니까 미국 쪽에 투자를 한다면 요 부분은 지금 시점에서 꼭 담아야 된다. 그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태양광 관련주 태양광. 아직의 뭐 시세 출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정유는 우리와 다르게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엑소모빌이라든가 쉐브론이라든가요. 그것도 저는 일부 담지만 포트폴리오를 짤 때 대체 에너지들, 네. 뭐 풍력들, 네. 조력들 말씀드렸던 태양광, 풍력, 수력을 함께 가는 이제 이런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고요. 짧게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달러 약세, 나아가서 큰 틀에서 주가 약세를 보는 편이지만 그 사이에서 튀는 업종이 있다면 저는 에너지 업종이 에너지다. 특히 네. 대체 에너지도 아마 이제 독일들, 프랑스들 이렇게 보면요 그쪽에 좀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네, 또. 저는 특히 이제 미국 주식에서 장기 성장성이 있는데 지금 주가도 부담이 없는, 그게 딱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딱 전 두 가지를 가장 좋게 보고 있는 게 친환경하고 자율주행인데, 네. 친환경은 이제 우리 평론가님 말씀하셨으니까 친환경은 ETF로 보는 게 좋고요. 자율주행은 저는 딱 기업이 하나밖에 없다고 봅니다. 테슬라. 이미 네. 경쟁자들과
돌이킬 수 없는 격차를 벌려놨기 때문에 뭐 테슬라 충분히 담을만하다 보고 있습니다. 구자인데도. 네. 네, 또 껄껄껄 할 겁니다 아마 앞으로도. 세무사님. 저도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쪽을 보고 있고요. 네. 근데 뭐 자율주행 쪽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빅테크 기업들이 다 몸담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애플이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세계 시가총액 1위가 됐듯이 저는 자율주행에서 승기를 잡는 회사가 세계 시가총액 1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에 뛰어든 업체들이 제법 되잖아요. 하나씩 거의 한번 다입니다. 들어볼까요? 거의 빅테크에서 다 거의 하잖아요. 지금 애플도 애플, 한다고 구글, 그러고 뭐 거의 다 아마존도 하고 그거 있습니다. 한다고 맞습니다. 그러고 뭐 테슬라는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구글 자회사 웨이모가 지금 구글도 2등으로 하고, 알려져 있고 예. 그다음에 GM의 자회사 크루즈 그리고 뭐 그 현대차랑도 하고 있는 뭐 모셔널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스타트업들 네. 뭐 굉장히 아르고 AI 이런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이 있고 빅테크도 하고 있고 네. 그런데 글쎄요 이제 자율주행은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작년에 있었던 테슬라의 AI 데이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 많이 떠돌고 있는 미국의 FSD 베타 버전의 시연 영상 네. 이걸 보시면 저는 이미 승부가 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잘 모르겠으니까 자율주행 ETF 들어가면 됩니까? 제가 대답하면 되나요? 저는 ETF는 사실은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의 사이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장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살펴볼 게 많죠. 매일매일 제가 진행을 하면서도 정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구나 싶습니다. 국제정세, 원유, 환율, 원자재 등등등등 해서 정말 살펴볼 게 많네요. 자, 저희 경주마 함께 하시면서 같이 살펴보고 같이 또 분석도 해보고 같이 투자 방향도 정해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경주마 오늘 여기까지 달리죠. 고맙습니다.